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요즘 스타트업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멀티태스킹 할 일이 많다 보니까 15편이 좀 늦어졌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좀 양해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제가 벨리 플랫폼에서 시황 칼럼을 연재하고 또 월가즈 유튜브에서 시황 일주를 동시에 연재하는 와중에 또 이것저것 뭐 강의랑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유튜브랑 칼럼 중에 어느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트래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2일에 올렸던 엔화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11월쯤까지 기다렸다가 엔화 매수할 거라고 했다가 하루 뒤에 트럼프 암살 시도 일어나자마자 이제 7월 15일에 이제 칼럼으로는 엔화는 이제 확실히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61 라인이 한동안 고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원래는 11월 언저리에 엔화가 여전히 약세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우세 경향이 짙어지면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분할 매수 진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달러 익스포저를 엔화 익스포저로 좀 이동하는 조정 정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칼럼에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벨리 칼럼에만 하고 유튜브에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제 뷰는 바로 다음날에도 새로운 이벤트나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그것을 일일이 트래킹해 드릴 수 없다고 고지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쪽에 팔로업이 좀 미흡했던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양쪽의 싱크를 조금씩 제가 맞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옐런의 TGA 계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대선과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따져서 자산 배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끝마쳤는데요. 이제 일본 은행이랑 FOMC 등 지금 현안이 다룰 것들이 많긴 한데 제가 볼 땐 요즘 좋은 유튜브가 너무 많아서 굳이 제 거를 보지 않아도 박종훈 기자님의 지식한방 채널이라든지 김단태님의 채널이라든지 이미 이런 부분들 잘 다뤄주셔서 제가 영상 만들려고 하다가 별로 첨언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 두 분의 훌륭한 팔로업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옐런의 TJ 계정과 연계된 토픽으로 연준과 관련된 유동성의 흐름을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팀에 지금 칭화대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훌륭한 RA가 이제 벨리AI 플랫폼에서 연준과 경제정책 관련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리즈를 격주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함께 공부한 칼럼 하나를 영상으로도 다뤄볼까 싶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길어서 이제 먼저 전반부에서는 2022년도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유동성 흐름을 쭉 살펴보면서 이번 3분기와 4분기의 유동성 환경을 분석하는 그런 프레임을 다루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 시점과 유동성이 발작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하반기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주식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벨리 AI의 라이트한 버전인 벨리 라이트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이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 벨리 AI 내부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 다음에 가벼운 기능들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프로그램인데 9월 1일 정도부터 입장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세 링크는 여기 있고요. 먼저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파악하는 5가지 핵심 지표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5가지 지표는 전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구성하는 지표들로 유동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플레이어들인 연준, 시중은행, 재무부, 그리고 MMF 딜러, 사모펀드 등의 금융기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더라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보라색 선은 연준의 소마 계정의 잔고를 의미하는데 소마 계정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연준이 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이 소마 계정의 잔고가 증가하고 반대로 양적 긴축을 시행하면서 보유 자산을 축소하면 이 계정의 잔고가 감소하죠. 그래서 양적 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 칼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주황색 선은 연준이 각 금융기관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인데 연준이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재할인 창구라든지 팬데믹 위기 당시 운영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유동성 공급 창구 PPPLF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또 2023년 3월에 SVB 은행 위기 진압을 위해서 마련했던 BTFP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항목들이죠. 그 다음 파란색 선은 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인데요. 은행은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서 예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중앙은행 그리고 연준에 예치하게 되는데 이 자금이 바로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을 준비해야 될 금액이죠. 그리고 여기서 고객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 혹은 줄여서 지준금은 시중의 유동성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특히 팬데믹 당시 연준이 QE를 시행한 이후에
보시다시피 지중금과 주요 증시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지면서 이 지중금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은행은 결국 대출을 통해서 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유통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지중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은행이 현재 대출을 늘리고 있거나 향후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유동성은 거의 대부분 은행을 거쳐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얼마나 유동성을 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지중금인 것이죠. 그래서 08년도 금융위기 이전 시중은행의 지중금은 약 2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연준의 반복적인 QE가 시행되면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어서 현재 지중금은 3조 달러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 시점을 Age of Abundance, 풍부한 지중금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중금이 풍부하다 보니 은행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요구하는 지중금 수준을 넘어서는 초과 지중금도 넘치게 되었고, 이 초과 지중금은 결국 은행들이 보유한 여유 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빨간 선은 재무부의 TGA 잔고를 나타내는데, TGA는 재무부가 연준에 개설한 계좌로 언제든지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둔 자금입니다. 즉 재무부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들어오고 출금되는 통장이죠. 재무부 입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요. 이때 시장 참여자들이 국채 입찰 과정에 참여해서 국채를 매입할 경우 은행의 지중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사용해서 국채를 매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채를 팔아서 TGA 잔고는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후에 재무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해당 자금을 다시 시중에 방출을 하면은 지중금은 다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선은 연준의 영래포 계좌 잔고를 의미합니다. 영래포 잔고는 단기 유가증권에만 투자하는 펀드인 MMF와 사모펀드, 딜러 등이 본인들의 여유 자금을 예치하면은 그 대가로 연준에게서 영래포 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관들이 연준에 저축을 하는 예금 계좌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준의 소마 계정, 연준의 대출 창구, 재무부의 TGA, 지급준비금, 그 다음 영래포 잔고, 이렇게 5가지 지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구성하는 이 5가지 지표를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차 대조표 개념은 아마도 다들 아실 텐데요. 보통 기업의 대차 대조표는 좌변의 자산, 우변에는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자산을 가지기 위한 돈을 어디선가는 조달을 해야 되죠. 그 돈을 타인한테 빌려올 경우 부채가 되고, 본인 돈을 사용할 경우 자기 자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연준의 경우에는 이 자기 자본이 사실상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연준의 자산은 7.21조 달러, 부채는 7.16조, 자기 자본은 0.04조 달러로 매우 미미하죠. 그래서 사실상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생각하실 때는 자산과 부채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5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를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소마 계정 더하기 대출은 지중금 더하기 영래포 계좌 더하기 재무부의 TGA. 여기서 좌측은 자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고 우측은 부채에 해당되는 항목들입니다. 이제 소마 계정은 당연히 연준이 매입한 증권이니까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것이고, 연준이 기관에 해준 대출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창출하는 일종의 채권이죠. 그래서 이 둘은 자산이고요. 그 다음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연준에 잠시 맡겨둔 돈이니까 나중에 연준이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 그 다음 영래포는 MMF나 그런 금융기관들이 잠시 맡겨놨으니까 나중에 연준이 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 그 다음 재무부 TGA는 정부가 잠시 연준에 맡겨놨으니까 나중에 연준이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 그래서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잠시 변화량으로 바꿔보죠. 그러니까 소마 계정에 현재 얼마가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지난 1년이든 1개월이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변화했느냐로 표현하는 거죠. 각 계정 앞에 요 세모, 델타 표시를 붙이면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변화량으로 표현해도 등식은 동일합니다. 소마 계정의 변화 더하기 대출의 변화는 지중금의 변화 더하기 영래포 계좌의 변화 더하기 TGA의 변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중금을 기준으로 요거를 좌우를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은행의 지중금,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은 연준의 소마 계정 및 대출이 증가를 하면은 유동성이 함께 증가를 하고, 연준의 영래포 계좌와 재무부 TGA가 증가를 하면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이 지금 양적 긴축을 통해서 소마 계정을 줄이면 그만큼 지중금은 줄어드는 것이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반면에 작년에 발생했던 중소형 은행 SBB 사태 같은 일이 터져서 연준이 은행들에게 막 대출을 해줘서 이 대출 계정이 늘어나면
지중금이 늘어나고 시중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준과 시중 유동성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지 그 틀, 그 프레임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난 2년 동안 각 항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당연히 소마 계정은 양적 긴축이 시작된 22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국채 보유량을 축소하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감소해온 모습이고, 연준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SVB 은행 사태가 이제 발생했던 2023년 3월에 이렇게 급증한 다음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재무부의 TJ 장고는 바이든 시기에 재정 지출을 계속했기 때문에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23년 여름에 부채 한도 위기를 한번 겪었고 2023년 하반기 계정을 채우면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 4월에 세수가 들어온 다음에 옐런이 조금씩 지출을 또 하고 있죠. 그 다음 연준의 영래포 잔고는 2021년과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나서 영래포 잔고로 많이 이제 몰렸죠. 그러다가 이제 2023년 하반기 이때부터 재무부도 국채 발행하면서 TJ 계정을 채우기 시작하고 연준도 계속 이렇게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서 영래포 잔고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은행의 지중금은 3월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이후에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23년 기점으로 상승세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준과 관련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5가지 항목들, 그 프레임을 한번 정립을 했고, 다음 편에서는 이 프레임을 바탕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던 2022년 초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준, 재무부, 금융기관들의 액션을 해석하면서 유동성의 흐름을 차근차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